자, 모의고사 1호 문제가 뭐 이렇게 내용이 이게 긴지 모르겠어요. 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까요?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회계 변경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회계 변경의 정당성 입증해야 합니다. 1번 맞았어요. 다음 2번 동종산업에 관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 정책 또는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니까 동종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든가 회계 처리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정당한 회계 변경의 사유가 됩니다만은 세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회계 처리를 바꾸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번도 맞았어요. 다음에 4번.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은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이거 틀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에서 종류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메모장 좀 써볼까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제가 여러분 그 정리를 할 때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책의 변경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 사례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변경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가증권 취득원가 산정 방법. 이 두 개가 다 무슨 방법들이냐면 우리가 선, 이, 총, 후 했던 거 있죠? 선입선출이냐, 이동평균이냐, 총평균이냐, 후입선출이냐 하는 거. 이 선의총후에 관한 얘기예요. 선의총후. 네, 요것이 정책의 변경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알아두면은 이 7번과 같은 문제 바로 4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8번째 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산출되는 정보가 효과적으로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정보에서 산출한 정보가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 네, 첫째, 정보가 관련 의사결정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두 번째, 정보는 적시에 사용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정보가 오래된 것이어야 한다. 오래되어야 완전한가요? 예, 오래된 정보는 오히려 적시성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이것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3번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4번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맞았는데 우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것은 아니죠. 8번이 3번이 틀렸다.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네,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뭐 여러분 뭐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죠. 1번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자 폐업과 관련된 건 무조건 폐업일이 공급 시기예요. 두 번째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은 선적일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이런 가공이 완료되는 때 이런 보기가 참 잘 나오는데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라 인도하는 때입니다. 가공을 완료하여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야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겠습니다. 할부 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볼게요.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랬어요. 자,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그러면 뭐예요? 교환거래라는 얘기죠.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틀렸죠? 1번. 그죠? 네. 여러분, 교환거래는 뭐예요? 교환거래 시에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공급받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한 재화의 용역의 재화의 시가 또는 장부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죠. 이게 이종간이냐 동종간이냐 이걸 판단해서 아무튼 1번 틀렸어요. 다음 2번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 공제한다. 대손금은 공제하지 않죠. 여러분 공제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장대하, 장려금, 대손금, 하자보증금. 이거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장대하가 있었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로 보유하는 경우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에 따라 계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수출 재화의 경우에 이 공급 시기가 언제예요? 선적일이 공급 시기죠. 그래서 선수금으로 받은 이런 그 외국 통화를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외국 돈으로. 그렇다면은 선적일 환율을 적용한다. 4번 맞습니다. 옳은 것은 4번. 네. 부가가치세 문제 뭐 어렵지 않네요. 부가가치세 문제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옳지 않은 거. 자, 가공하지 않은 비식용 농산물은 국산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된대요. 비식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식용은 국산만, 식용은
수입산도 면세죠. 1번 맞았습니다. 다음 2번.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여러분 조기 환급의 대상은요. 영세율이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사업 설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임야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4번.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예, 맞습니다. 예. 다음은 12번.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와 배당의 수입 시기에 대한 문제네요. 소득세 수입 시기가 좀 까다로워요. 기명채권. 기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맞습니다. 통지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 우리 어떤가 문제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인출일이 수입시기 맞습니다. 또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다. 그것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다음 4번. 무상주 의제배당은 자본 전입 결의일. 예, 맞았습니다. 그래서 12번은 3번. 예. 자, 소득세 수입 시기 문제 맞추기 좀 쉽지 않아요. 다음에 13번.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 1번.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없다.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지금 학원 사업을 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아올 때 제가 원천징수를 당하거든요. 그때 그 회사는 저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대상되는 소득 있습니다. 네. 다음에 2번 보시면 사업소득 중에선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없다. 맞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없다 했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이거는. 답은 1번인데 자, 2, 3, 4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소득 중에서 분리과세 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없습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든가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리과세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는 없습니다. 다음 3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입니다. 맞습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다음에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대표자라는 것은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의 대표자의 급여는 회사의 급여로 처리합니다. 법인의 경우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는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 우리가 사업소득세라는 것 자체가 소득세잖아요. 개인 사업자에 관한 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러죠. 법인에서의 대표는 대표이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대표이사. 명함을 만들 때도 법인은 대표이사 아무개. 그런데 개인 회사는 사장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대표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대표자는 개인 회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를 만약에 회사가 지급한다 하더라도 필요경비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학원 장부를 할 때 저는 급여 아예 비용 처리를 안 해요. 네. 우리 부원장만 비용 처리합니다. 인정받으니까 그거는. 자, 옳지 않은 거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 소득이 굉장히 열거된 게 많잖아요. 자, 1번.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 네, 기타 소득이죠. 네. 맞아요. 네. 저작권의 타인 양도, 네, 기타 소득. 다음,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아니. 1번은 사업소득이지.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 저작권을 양도했어요? 그럼 이건 양도소득이네. 네. 이거 사업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 양도소득이 아니고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윈도우를 샀어요. 그러면 그 저작권을 나에게 양도한 거예요. 네.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뭐예요? 이자 소득인가요? 예,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은 소득, 이거는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죠. 퇴직할 때 받았는데 퇴직금이 아닌 거,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4번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입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고용관계가 있으면은 이것을 행사를 근무기간 중에 하게 되면은 이건 뭡니까? 근로소득이 되는데 고용관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거는 기타소득.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금액 계산 시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자, 연금소득에 대해서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근로소득도 연금소득, 근로소득 다 연금소득 공제 또는 근로소득 공제, 그냥 일정하게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제 필요경비 조사를 안 해요. 사업소득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 필요경비 인정해 주죠. 그래서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기록하고 있죠. 인정해 주는 건 3번이 되겠네요. 사업소득. 자, 배당소득.
실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당과 이자 소득이 금융소득이잖아요.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다. 네, 모의고사 문제여서 그런지 문제들이 전부 좀 대체로 재무역의 문제 같은 경우에 좀 까다롭게 많이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자, 영화 산업으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시죠. 자, 영화 산업으로 로그인 하셨습니다. 영화 산업은 컴퓨터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컴퓨터 제조와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 자, 1번 문제 보시면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가 나왔네요. 3월 20일 날 영업부 직원의 제주도 출장을 명하고 교통비에 대한 왕복 항공권 19만 6천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고요.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에 따른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해라 그랬습니다. 자, 자, 3월 20일자 일반 전표를 엽니다.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3월 20일을 입력을 합니다. 3월 20일. 구분. 자, 차변이 뭔가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쓸까요? 1번 출금하셔가지고 네,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비교통비인데 영업부 직원이니까요. 800번대 쓰셔야 돼요. 금액은 19만 6천 원입니다. 네,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 차변의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자,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이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AT 1급에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이 구분이 전부 다 그냥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뭐 문구점에서 문구류를 구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보통. 그런데 이 TAT 2급에서 이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것을 보면은요. 무슨 보험료를 납입했다든가 네, 아시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분에 거의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거래 일자는 3월 20일입니다. 2021-0320. 상호는 거기 자료 설명에 있는 제주항공이에요. 제주항공. 가로 열고 주식회사. 성명은 최승규라고 자료 주었죠? 최승규. 사업장은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 64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거기 주어져 있죠. 616 81 50
527. 거래금액 19만 6천 원. 자, 9분의 4번 잘 보세요. 자, 보통 16번에 금융보험 용역, 그 다음에 28번에 택시 운송 용역, 이런 거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송금 명세서 제출분, 이것도 좀 했었어요. 자, 지금 나온 것은 30번이네요. 항공기 항행 용역. 자, 30번 입력하셔야 됩니다. 9분에다가. 그리고 계정 코드는 F2 누르셔가지고 여비교통비 다시 812번으로 검색해 주시고요. 저교에다가는 항공권 구입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항공권 구입. 엔터. 그러신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작성된 게 여기 작성된 거. 만약에 작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세서 불러오기. 이거 해주셔야 돼요. 명세서 불러오기 안 하셔도 작성이 돼 있으면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자, 보통예금에 퇴직연금 불입이라고 돼 있어요. 600만 원을 불입했네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면 불이백을 뭘로 처리하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산 처리해야 되죠?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식회사 영화산업은 관리부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600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서울은행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 1%는 사업비로 충당이 된다. 요거 1% 계산해 줘야 되겠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600만 원이 다 연금이 아니라 600만 원 중에서 1%가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여기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아니라 여기 서울은행에다가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 처리를 별도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리부 직원이니까 이 비용을 말이죠. 이 비용을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관리부 직원이 아니라 생산부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불입했다 그러면 5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요 사업비. 예, 생산부, 관리부, 예,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비용 처리하실 때 예, 착오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00만 원의 1%가 사업비니까 6만 원이죠. 6만 원이죠. 6만 원. 이 6만 원을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그 통장에 이체된 날짜 3월 25일이네요. 3월 25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에 먼저 수수료 비용 먼저 처리할까요? 수수료 비용 800번대 831 6만 원. 또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을 먼저 쓰는 게 편한데 네. 퇴직연금 운용자산 198번, 이건 거래처 걸어줘야 돼요. 은행이 있었죠? 하나은행이었죠? 아니 서울은행인가요? 하나은행은 보통예금이네요.
네, 서울은행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서울은행으로. 자, 600에서 6만 원 빼면 594만 원. 자,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103번. 여기가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수수료 비용. 퇴직연금 불입할 때 사업비다 하고 나오게 되면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가증권 구입에 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의 구입. 자, 유가증권 취득 현황이 있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있고 장기 투자 목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시세 차익 목적한 것은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 것은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보통예금의 거래 내역에 이게 구입비, 신일 거는 (180주니까) 180만 원, 만 원에 샀네요. 더존 거는 144만 원이 나갔네요. 12,000원에 샀네요. 120주. 그리고 유가증권 구입 수수료가 이만큼이 나갔어요. 25만 7천 원이. 자, 그러면 요거는요. 단기 매매 증권에는 비용 처리해야 되고 또 매도 가능 증권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고 안분 계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겠는데요. 이 비용을 말이죠. 자, 한번 내용 밑에 설명을 빨리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일은 4월 24일이며 대금은 모두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라. 아무런 설명이 없네요. 어떻게 처리하라는 게.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수수료를 여기 따로 있었군요. 안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위에 표를 제가 건성으로 봤네요. 여기 구입 수수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수수료는 이건 비용 처리하세요. 수수료 비용 900번대.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기다 포함시키세요. 매도 가능 증권은 13만 2천 원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꽤 복잡하니까요. 천천히 잘 해보세요. 자, 먼저 대변에 여기 찾으신 금액 전체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보통예금 하나은행. 네. 자, 날짜가 이게 며칠인가요? 4월 24일입니다. 4월 24일로 입력하시고요.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할까요? 네, 거래처는 하나은행이죠. 그걸 다 한번 더 해보세요. 180만 원 더하기 1440000 더하기 257000 하면은 3497000이죠. 그렇죠? 네, 복사해가지고 대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3번 차변. 차변에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먼저 단기 매매 증권부터 입력해 볼까요?
단기 매매증권 107번은 방향키로 쭉쭉쭉 가가지고 요 금액이죠. 180만 원 입력하시고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입력할까요? 900번대 써야 됩니다. 수수료 비용 945. 수수료 비용은 뭐냐면 요 금액입니다. 12만 5천 원만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리할까요? 매도 가능 증권이 코드가 2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178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 장기간 투자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장기라 하는 것은 투자 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78번. 자, 금액은 2개를 더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144만 원 플러스 13만 2천 원. 2개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157만 2천 원이 되죠. 그 157만 2천 원만큼 여기 밑에 딱 차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신경이 쓰이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좀 우리 네? 각각 해도요. 그 보통 예금을 2개로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 이 보통 예금을 네, 보통 예금 나누어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분하고 매도 가능 증권하고 전표를 2개로 분리한다는 거죠? 네네. 예,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1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